공식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징조가, 이런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46년 9월 이후부터 시작된 이 좌익의 파업이나 봉기, 그 이후에 경찰서에 대한 공격, 또 4.3 항쟁사건, 아까 말했던 여순사건, 무장유격대 활동, 이런 모든 연속되는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국전쟁이 그러한 정치적 폭력이 이제 마지막 대단원으로 결국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된 우리 한반도, 해방된 공간이 옛날에 그런 봉건적인 어떤 굴레 상태, 그리고 식민지의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농민들이 열망이 아직까지 신분이 유지되었던 그런 신분지 사회였으니까, 그죠? 이런 농민들의 열망이 있었고, 또 많은 해외 동포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오면서 긴장과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죠. 해외 동포들은 자유를 누리다가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봉건적인 이런 질서가 부당하다고 생각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고, 빈곤과 실업도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이제 막 해방되었으니까 아직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아닙니까? 또 이북에서 그 사회주의 개혁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소위 월남이라죠. 월남한 전직 경찰이나 우익 청년들, 이런 사람들의 보복 심리도 있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 당시 남한에서 50 홍선거가 있었고, 단독 정부 수립 과정에서 정치적인 폭력이 많았거든요. 제주 4.3 항쟁 사건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여순 사건이나 남북한 양정부 간에 서로 보전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추적해 보면은 이미 6.25라는 전면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간인 학살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왜 그걸 막으려고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제일 문제는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일 문제고, 그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목격한 사람 중에 이제 외국인 중에 하우스만이 지휘자도 없고 인솔자도 없는 마치 인간 수라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뒤에 나오죠? 하우스만의 표현. 인간 수라상이다.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든가 보장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둥지를 흔들어 놓은 불개미 떼와 같았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을. 그런데 이렇게 한국 전쟁과 관련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연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학살의 진실을 캐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국내 혹은 국외의 어떤 배경이나 전쟁의 발발 원인, 이런 것만 주로 연구하고 마치 그런 것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가 사실 더 중요하죠. 이런 걸 제대로 밝히고 국가 차원에서 배상이 이루어지고 사죄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이제 언급됐지만 이 학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전쟁은 이미 1950년 6.25 이전에 시작되어서 전쟁이 발발한 것을 계기로 오히려 극적으로 더 발전되어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면 경찰이나 또 우익 인사나 또 그 가족에 대한 좌익 쪽에서의 학살이나 이런 것만 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도록 편협한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결국 민간인 학살인데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이 한국 전쟁에 관한 연구가 아직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6.25라는 신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국가기관, 정치 권력, 그리고 또 주요 언론, 뭐 조중동 이런 보수 매체들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에 다 주요 언론들이죠. 이런 언론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 논평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AP통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마지못해 막 약간의 보도를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은 중국에서 중공, 그 당시 중공이죠. 1937년에 난징 대학살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한 정치적 어떤 저항 세력의 벽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군사 정권이 종료를 구하고 문민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국가의 어떤 사죄 배상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죠. 전쟁 당시에 그 학살의 사실이 이렇게 은폐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것은 통일을 위한 그 준비 과정에서도 물론이고 평화로운 질서를 보장받기 위한 새로운 21세기 구상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대단히 좋지 못한 심각한 그런 장애 요인입니다. 이러한 학살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과거에 그 당시에 그 한반도 냉전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 남한과 북한이 걸어가야 할 통일의 길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또 됩니다. 인간이 야수로 돌변한 그런 거실의 비극이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정면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덜추어내고 은폐하지 말고 그렇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반문명적인 사태, 이런 야만적인 사태를 또다시 맞지 않을 수 없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런 걸 자꾸 은폐해버리고 제대로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또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암암리에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뭐 군사 정권은 물러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전쟁 때 국군이 자행한 학살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결과 때문에 그로 인해 4.19 혁명이나 광주 사태 이런 그와 유사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반복됐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고 사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다면 아마 4.19 혁명이나 광주 민주화 사태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확실히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어요? 책임을 추궁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판한 거죠. 그렇죠? 책임 추궁하지 않음으로써 군의 사기와 명예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1965년 이후 많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 작전 과정에서 현지 주민을 학살하는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베트남전의 경우에 학살에 가담했던 그 제일 밑에 군인들 가운데 그 말단 군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고엽죄 피해자가 되었거든요. 이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베트남에서 피해자는 뭐 베트남 그 민간인들도 물론이고 이 가해자인 국군들 거기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도 평생 그 지옥 같은 학살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결국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 가져다 주는 비인간성, 비극성,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민간인 학살입니다. 김동춘 씨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결국 학살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비인간성과 비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전쟁에서는 승리한 자도 패배하는 자도 없다는 말이 학살 사건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세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를 거예요. 586 세대인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언뜻 들은 얘기는 있어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이 명료하게 밝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가적 자긍심이 높아지고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또 군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더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학습 길라자를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1번, 2번을 생략합시다. 1, 2번은 앞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그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3번이 방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자행되었던 민간인 학살은 왜 은폐되었는가? 우리 텍스트에서 이미 답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답이 나왔지만 이거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글로 써보는 겁니다. 텍스트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기 적더라도 적으면서 또 여러분 생각을 거기에 보충해도 되고, 그죠?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세요. 네. 과제가 지금 과제 4까지 나갔으니까 분량은 안 많더라도 과제 오는 좀 뒤 다른 주제에서 내겠습니다. 이 3번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읽은 텍스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적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자, 지금 시간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38분인데 제가 이제 글쓰기와 관련해서 유시민 씨가 서울대에서 강연한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몇 부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서울대 특강 1부, 2부 1부만 들을까요? 3분짜리인데 일단 1부만 듣겠습니다. 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오랜만에 학교에 오니까 소회가 여러 가지가 들긴 합니다. 집이 너무 많아져서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니던 1970년대 후반 제가 입학할 때는 교문이 없었는데요. 예, 교문이 없었고 교문이 있는 데부터 신림사거리까지가 비포장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글쓰기 강연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아서 고달프거든요, 다니면. 그래서 어디 한 군데 할 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자, 무료 콘텐츠로.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거 지미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방송 전문 용어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강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성함이 박정희 교수님이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하던 시절에 이제 학생회 초대로 와서 정치 강연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모교에 와서 글쓰기 강연을 하게 돼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강연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78년도에 입학해서 91년도에 졸업했는데요. 9월 달에 14년 정도 다녔는데 다니긴 8학기 다녔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썼죠. 학부 졸업 논문을. 물론 짜집기 했습니다. 논문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최소한 형식에 대한 지도조차 받은 적이 없어서
테마를 어떻게 정하고 그 테마를 잡았으면 자료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제가 글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은 대충 짜집기, 그때는 인터넷은 없어가지고요 그냥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서 거기서 짜집기를 했죠. 짜집기 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금은 검색 엔진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뭐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지식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 이 촉매제 정도가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시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벌써 2달도 넘게 전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논술 특강이라고 해서 또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스펀딩 되겠습니다. 페이지에 그 지역아동센터 동네 공부방 여기 책 기증하는 거 겸해서 매주 한 차례씩 상담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10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특강, 논술 특강, 고민 상담소 이렇게 3부작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 본서, 본편, 별책 부록 그리고 핸드북까지 이렇게 다 나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거 읽으면 되지. 여기 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콘서트에 간대요. CD 들어도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던데 콘서트 가면 가수들이 CD하고 똑같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죠? 똑같이 부르면 결례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약간은 나와 있는 책이라든가 이제 올라 있는 글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 좀 편곡을 좀 해서 불러야죠. 그래야지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보람이 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 소개는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소개를 할 차례예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좀 혹시 대학원생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우, 여러분들 중에요. 이제 그냥 넓게 문과, 이과 이렇게 입학할 때 그 기준으로 문과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입학할 때 대학에 논술 시험을 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논문은 다 쓰셔야 되죠.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다른데 이제 그냥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글쓰기 강연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되 일반 시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혹은 뭐 다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가 업무에 필요한 글을 쓰거나 또는 뭐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글이나 또는 생활글을 쓸 때 참고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은 글쓰기를 이제 생활의 일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왜 하나,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글쓰기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 대답은 글쓰기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저희 생계수단이기도 하죠. 생계수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표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일일 거예요. 일, 업무, 학업. 그러나 동시에 그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전공에 따라서, 글의 장르에 따라서 지향, 소망, 또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글쓰기는 일인 동시에 자기 표현이다. 이 점을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글쓰기를 잘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되게 짧게 살잖아요. 20대이신 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분들일수록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미 한 55년, 56년 저처럼 살아버렸으면 앞으로 살 날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매우 좁기 때문에 삶이 끝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이 이제 짧다는 것을 생각해봤자 별로 뭐 득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20대에 아직 상대적으로 긴 세월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일수록 우리 삶이 짧다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나를 잘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뭐 하러 살아요? 그냥 원래는 뭐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 떠보니까 있는 거죠, 내가. 되게 한 80%가 아빠 이술 때문에 생겼다는 설도 있고 그렇던데, 여하튼 우리 선택과 무관하게 세상에 왔고요. 세상에 온 다음에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간은 여기 뭐 천문학이나 뭐 지질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천문학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우리 삶은 진짜 찰나예요. 그래서 이 찰나에 불과한 허무한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의미 있게 사는 전제 조건이 나를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깨우친 것, 또 남들과 나누고 싶은 것, 어떤 이야기, 정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면 되게 삶이 깝깝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그리고 의미를 느끼기 어렵게 돼요. 기쁨을 느끼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뚜렷한 의미를 느끼고 기쁘게 살아가야 좋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며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최선의 삶은 아니었어, 혹은 최선의 삶은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었어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그 삶이 따옴표 치고 성공적인 삶, 따옴표입니다. 성공이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표현한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글쓰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방식을 택하는데요.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만드는 게 글쓰기인데, 이것도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글로 쓸 때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단지 처세에 편리한, 뭐 직장에서 인정받고 뭐 논문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고 이런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결국 글 쓰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만족스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CD에 있는 대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좀 편곡해서 좀 다르게 부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사진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글을 쓰느냐, 이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글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글은 어려운 주제를 다룬 복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글도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나, 그 문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또는 스누라이프인가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티 거기에 나 이런 일 있어요 하고 글을 올리거나, 학교 운영이 왜 이따위에요 이렇게 건의서를 올리거나, 이럴 때에도 사람들이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데 글로 나를 표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글 쓸 때 보면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어떤 글이 왜 독자에게 쉽게 다가서는가, 그게 이제 오늘의 중심 테마예요.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콘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텍스트. 콘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지금 시간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저는 완전 갓난애기 때부터 자, 시간이 문자로 써진 글을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자로 써진 어떤 메시지. 근데 텍스트는 글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지금 51분이고 해서 유시민 씨의 특강 1분만 오늘 보고 마칩시다. 왜냐하면 50분 넘어서 너무 오래 하면 또 여러분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일단 우리 텍스트가 중요하니까 텍스트 진도 나간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특강 두 번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